안녕하세요. 저는 이금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내 나이 74. 남들은 이제 경로당이나 다닐 나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아직 허리 하나 꼿꼿하고 정신 또한 맑아요. 자식이라고는 외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워 장가 보냈고 이제는 금쪽 같은 손녀 재롱 보는 맛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는 탓에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아들 집에 가서 손녀딸 진주를 돌봐주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낙이자 유일한 소일거리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진주 그림 좀 보세요. 7살 배기 손녀 진주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린 그림을 들고 제게 달려올 때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죠. 그림 속에는 커다란 저와 작은 진주 그리고 아들 내외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비록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졌지만 그 어떤 화가의 명작보다 제게는 소중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진주를 품에 꼭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어이구, 우리 강아지. 세상에 그림 실력이 날마다 느는구나. 할머니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면 어떡해. 헤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까요. 아이의 순진한 아첨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기태는 어릴 적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고, 며느리 태희는 싹싹하고 애교가 많아 처음에는 참 예쁘게 봤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 조금씩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없지는 않았지만요. 그날도 진주와 함께 거실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양손에는 크고 작은 쇼핑백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진주야, 엄마 왔다. 태희는 언제나처럼 밝게 웃으며 진주에게 달려가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쇼핑백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비싼 상표들이었죠. 아가, 또 뭘 이렇게 많이 샀니? 지난주에도 가방 사지 않았어? 저도 모르게 핀잔 섞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입술을 삐죽이더니 이내 능청스럽게 쇼핑백에서 고운 빛깔의 스카프를 꺼내 제 목에 둘러주었어요. 에이, 어머니. 이건 어머니 선물이에요.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목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주 옷이랑 제 사업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업? 네, 친구랑 작게 인터넷 쇼핑몰 하나 열었거든요. 아직 시작 단계라 돈 들어갈 곳이 많네요. 아휴, 기태 씨 월급만 가지고는 빠듯해서 저라도 나서야죠. 말은 참 기특하게 했어요. 하지만 태희의 옷장에는 이미 한두 번 입고 걸어둔 옷들과 먼지 쌓인 명품 가방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렇게 물 쓰듯 돈을 쓰면서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 월급이 대기업 부장급이라 적은 편이 아닌데도 며느리는 늘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 고맙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려무나.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몸 상하면 아무 소용 없어. 저는 더 깊게 묻지 않고 스카프를 매만졌습니다. 괜한 소리 했다가 고부간의 얼굴 붉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어요.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 한 점이 떠오른 것처럼요. 며칠 뒤 그 먹구름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태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평소에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신신당부했죠?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저도 모르게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싶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됐고 시키는 대로만 해요. 이번 건 금액이 커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다 끝장이야. 알았어요? 두 번 말하게 하지 마요. 그리고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연락할 테니까. 태희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부엌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냥한 얼굴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저녁 뭐 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아니다, 다 되어간다. 근데 아까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사업 때문에 힘든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태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아, 그거요? 쇼핑몰 동업하는 친구요. 하도 덤벙대서 제가 좀 뭐라고 했어요. 물건 주문을 잘못 넣어서요.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나 태연한 거짓말. 저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 저와 아들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단순한 쇼핑몰 동업자와의 다툼이라고 하기에는 그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초조함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다 끝장이야라는 말은 또 뭘까요?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기태의 얼굴도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들은 말없이 밥알만 씹고 있었죠. 기태야,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안 좋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태희 사업은 잘 되어가? 옆에서 보니 아내가 고생이 많은 것 같던데 너가 잘 좀 챙겨줘라. 제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자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린 사람처럼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태희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워낙 똑 부러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들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게 그냥 둬주세요. 엄마까지 신경 쓰시면 피곤하시잖아요. 아들의 말은 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저토록 믿고 감싸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미의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그리고 제 손녀가 무언가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고 있는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태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늦은 밤에 몰래 집을 나갔다가 새벽녘에 들어오는가 하면 집으로 배달되는 택배 상자도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이건 다 뭐니? 하고 물으면 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라는 대답만 기계처럼 반복했죠. 그리고 그 물건들을 자기 방에 들여놓고는 문을 꼭 잠그는 것이었어요. 한 집안에 살면서도 며느리의 방은 금단의 성역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에게 다시 한번 넌지시 물어봤어요. 기태야, 태희가 밤늦게 나가는 일이 잦던데 무슨 일인지 알고는 있는 거니? 애 엄마가 그렇게 밤늦게 싸돌아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니다. 동대문에 물건 떼러 가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 많고 복잡해서 일부러 밤에 가는 거래요. 엄마는 옛날 분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각본을 그대로 읊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 순하고 착해 빠진 아들이 혹시라도 나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희는 아침부터 화장을 곱게 하고 비싼 옷으로 한껏 멋을 낸 채 집을 나섰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서요. 어머니, 오늘 진주 좀 잘 부탁드려요. 저녁 약속까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알았다. 걱정 말고 일 잘 보고 오너라.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며느리가 들고 나가는 악어 가죽 가방을 보며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가방 하나가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이라는 걸 잡지에서 본 기억이 났거든요. 사업이 힘들다면서 저런 사치는 어떻게 부리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나가고 저는 진주와 함께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림도 그리고 간식도 만들어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진주가 안방으로 뛰어가더니 끙끙거리며 무언가를 끌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바로 며느리가 평소에 애지중지하며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던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샀다며 제게 딱 한 번 자랑했던 아주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죠. 진주야, 그거 엄마 가방이잖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이리 줘. 제가 놀라서 말리려는데 아이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엄마 가방 안에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진주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제 쪽으로 끌어당기다 그만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가방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제대로 잠겨있지 않았던 가방의 입이 쩍 벌어지며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거실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평범한 주부의 가방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이질적인 물건들이 제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으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을 떠돌던 불길한 예감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이나 거짓말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대하고 추악한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최신형 휴대폰이었어요. 매끈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기종의 휴대폰이 대여섯 개나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진주는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죠. 할머니, 엄마가 핸드폰 가게 할 건가 봐요. 우와, 전부 새 거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이질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가게라니. 이걸로 가게를 차린다고? 아니, 이건 그런 종류의 물건이 아니었어요. 어미의 직감, 아니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미개통 휴대폰을, 그것도 개인 가방에 넣어 다닌단 말일까?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주를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진주야, 이건 엄마 일하는데 필요한 물건인가 보다. 우리 진주는 방에 가서 그림 그리기 하고 있을까? 할머니가 이거 정리하고 맛있는 사과 깎아줄게. 네, 할머니. 다행히 진주는 제 말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옆에는 통장 여러 개가 흩어져 있었어요. 은행 이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통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은 박철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다른 통장을 확인했어요. 이수진, 최경호, 김미영. 전부 낯선 이름들 뿐이었습니다. 태희나 기태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뉴스에서 흔히 보던 수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 속칭 대포통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거래 내역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개설된 통장이었는데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입금되었다가 하루 이틀 만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액 인출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뭉칫돈을 잠시 보관했다가 잘게 쪼개 빼내가는 흔적처럼 보였어요.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통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액의 돈이 쉴 새 없이 오가며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며느리가 말하던 그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실체란 말인가. 고작 20 몇 살짜리들이 운영하는 쇼핑몰도 이렇게 수상하게 돈 거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작고 낡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방구에서나 팔 법한 평범한 스프링 노트였죠. 어쩌면 이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아는 며느리의 단정한 글씨체로 사람의 이름으로 보이는 단어들과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들은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수원 노파, 5천, 1차 입금 완료. 대구 최영감, 8천, 아들 역할 투입 예정. 분당 미망인 1억 2천, 전액 처리 완료. 일산 김교장, 2억, 작업 중, 저항 심함.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노파, 영감, 미망인 교장. 모두 사회적으로 약하거나 나이가 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들은 아마도 금액일 터였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까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들 역할 투입, 처리 완료, 저항 심함. 이 끔찍한 단어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사업장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냥 기록이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의 인생을 사냥한 기록. 저는 수첩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잦은 외출과 비밀스러운 통화, 분수에 맞지 않는 씀씀이, 그리고 늘 불안해 보이던 아들의 얼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수첩 하나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는, 내 아들의 아내는, 내 손녀의 엄마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특히나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며 푼돈을 모아온 어르신들의 등을 칠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돈, 아플 때 쓰려고 모아둔 돈, 평생의 한이 서린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 피 같은 돈을 처리 완료라는 네 글자로 지워버리는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신고해야 한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것은 내 며느리의 물건이기에 앞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 범죄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저것을 덮어주는 것은 내 아들과 손녀를 범죄의 공범으로 만드는 짓이나 다름없었어요. 나는 내 아들이 범죄자가 버는 더러운 돈으로 호의호식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손녀 진주가 제 어미의 죄를 물려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후들거리던 다리에 강철 같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거실 전화기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에 한치의 떨림도 없었어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이 내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고 어쩌면 우리 가족을 풍비박산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했습니다. 썩은 뿌리는 도려내야 새순이 돋는 법이니까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고 시어머니의 도리이며 한 인간의 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수화기 버튼을 하나씩 힘주어 눌렀습니다. 112.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겁게 느껴지는 3번의 버튼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제 평생 가장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아들 집에 와 있는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걸 발견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 증거물인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이 잠시 침묵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거짓이나 장난기도 섞여 있지 않았음을 그 역시 느꼈을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평화로웠던 오후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이 우리 가족을 덮쳐올 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불의 앞에 고개 숙이고 사는 것보다 정의를 위해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쪽이 100배, 1000배는 떳떳하니까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고 전화를 끊고 10분쯤 지났을까,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 멈추었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증거물들을 그대로 둔 채 현관으로 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곧이어 건장한 체격의 제복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둘 다 젊어 보였는데 한 명은 조금 더 경력이 있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갓 임관한 순경처럼 보였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나이 지긋한 쪽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약간의 피로감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도 가족 간의 다툼이나 오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겠지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저는 담담하게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제 침착한 태도에 경찰들도 조금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내용물을 본 두 경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순경은 저도 모르게 헉하는 소리를 내뱉었고 베테랑으로 보이는 경찰은 미간을 찌푸리며 현장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전부 며느님의 가방에서 나온 물건들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 손녀가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쏟았습니다. 베테랑 경찰은 장갑을 낀 손으로 휴대폰 하나와 통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어요. 이내 그는 낡은 수첩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팀장님께 보고드려야겠습니다. 이거 보통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허리에 찬 무전기를 꺼내 들고 어딘가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다수의 대포폰, 차명 계좌, 피해자 명부로 추정되는 장부 발견과 같은 전문 용어들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상황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형사 사건으로 변모하고 있었죠. 잠시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복 차림의 형사 여러 명이 들이닥쳤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제게는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자세히 물었습니다. 저는 진주가 충격받지 않도록 아이 방문을 꼭 닫아주고 제가 보고 겪은 그대로를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 진술을 듣는 형사의 눈빛이 존경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빛을 띠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제 아들 기태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아마 퇴근길에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경찰차를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집에 경찰은 왜 와 있고 이게 다 뭐야? 기태는 거실의 풍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집안을 휘젓고 다니고 아내의 물건들이 증거물처럼 바닥에 널려 있는 광경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듯했어요.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는 눈이었어요. 엄마가 신고한 거야?
엄마가 우리 집에 경찰을 부른 거냐고. 도대체 왜? 아들이 제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마주 보았어요. 기태야, 목소리 낮춰라. 진주 듣는다. 진주가 문제야, 지금.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태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다 뭐냐고 물었잖아. 저것들이 뭔지 네 눈으로 직접 보고도 모르겠느냐. 저건 네 아내의 사업 자금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 등쳐서 긁어모은 피눈물이다. 저건 범죄의 증거야. 제 단호한 말에 기태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이내 현실을 부정하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태희가 얼마나 힘들게 사업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가 뭘 안다고 우리 태희를 범죄자 취급해. 이건 다 오해야. 뭔가 잘못된 거라고. 오해? 기태야, 정신 좀 차려라. 어느 집 며느리가 남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수십 개씩 가지고 다니고 포장도 안 뜯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다니니. 저 수첩은 또 뭐고. 수원 높아, 분당 미망인 이게 정상적인 사업장부로 보여. 저는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기태는 차마 그것을 볼 용기가 없는지 시선을 피했어요. 그는 아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우유부단함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며느리 태희가 들어왔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다던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집안의 광경을 확인한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어머니, 기태 씨, 이게 다 무슨... 태희는 거실에 서 있는 형사들과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비밀들, 그리고 저와 기태를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게 와서 꽂혔어요. 세상의 모든 원망과 증오를 담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셨어요?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예요? 태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죠. 침묵이 가장 확실한 긍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태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형사 중 한 명이 태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태희 씨 맞으시죠?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 들자 태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어요. 도망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다른 형사가 이미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궁지에 몰린 쥐처럼 붙잡힌 태희는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거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기태 씨, 여보, 나 좀 어떻게 해봐. 저 할망구가 저 늙은이가 날 모함하는 거야. 여보. 태희는 붙잡힌 채로 기태를 향해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과 혼란,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그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것이었죠. 시끄럽고 경찰서 가서 얘기합시다. 형사들은 발버둥 치는 태희를 제압해 양팔을 붙들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태희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어요.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태희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내 며느리였고 내 가족이었던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또한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의 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저 가엾고 어리석은 아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뒤의 폐허처럼 모든 감정이 파괴된 뒤에 남은 공허한 정적이었습니다. 아들 기태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어요. 텅 빈 눈으로 조금 전 아내가 끌려나간 현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눈앞에서 수갑을 차고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봐야 했던 아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에 섣불리 위로를 건넬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아들이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기태야. 제가 나지막이 부르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혹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분노, 원망, 슬픔, 혼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아들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어? 왜 상의도 없이 경찰부터 부른 거냐고. 엄마 아들이잖아, 내가. 그리고 태희는 엄마 며느리였잖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화살은 정확히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범죄 사실보다는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 어머니의 행동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상의를 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너가 내 말을 믿기라도 했을 것 같으냐? 아니. 너는 우리 태희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라며 아내를 감쌌겠지. 그리고 그 증거들을 모두 없애려 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를 몰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박살낼 수가 있어. 태희가 없으면 나와 진주는 어떡하라고. 엄마가 우리 인생을 전부 망쳐버렸어. 아들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제게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제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실망감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아직도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망쳐? 인생을 망친 게 누구인데? 네 아내 이태희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들인 네 아내가 모든 걸 망친 거라고. 그리고 너는 그런 아내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옆에서 방관했지. 그 더러운 돈으로 차려준 밥을 먹고 그 돈으로 산 옷을 입고 그 돈으로 꾸민 집에서 잠을 잤어. 넌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 아이는 평생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니야, 태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분명 오해야. 뭔가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걸 거야. 내일 변호사 선임해서 만나보면 다 밝혀질 거야. 우리 태희는 죄가 없어. 기태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범죄의 증거들을 똑똑히 보고 아내가 도망치려다 체포되는 것까지 봤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아내의 결백이라는 환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엾고 답답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환상에서 걸어나와 차갑고 냉정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요.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제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세상 모르고 잠든 손녀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기태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가, 엄마? 내 집으로 가야지. 여긴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에 어딜 간다는 거야? 엄마가 저지른 일이잖아. 책임져야지. 내가 져야 할 책임은 여기까지다. 나는 불의를 보고 내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내 손주가 범죄자의 소굴에서 자라지 않도록 막았다. 그걸로 내 책임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너의 책임이야. 진주 아비로서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가까운 관계자로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라.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기태가 다급하게 제 앞을 막아섰어요. 가지마, 엄마. 제발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무서워, 엄마. 조금 전까지 악을 쓰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처럼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아들을 받아주면 이 아이는 영원히 제 그늘 뒤에 숨어 현실을 회피하며 살아갈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는 지켜야 할 딸 진주가 있잖니.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광만 부릴 테냐? 네가 네 아내의 죄를 똑바로 마주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진주아비로서 바로 설 때,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그전까지는 연락도 하지 마라. 저는 아들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뒤에서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 작은 빌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슬플 시간도 후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적막한 집안에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복기했어요. 며느리의 서늘한 눈빛, 아들의 절규,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자신을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라고 밝힌 남자였습니다. 어제 저희 집으로 출동했던 형사였어요. 그는 정식으로 제 진술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몇 달 동안 추적하던 거대 조직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그의 말에 조금의 위안을 얻었지만 이어지는 말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며느님, 이태희 씨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단순 가담자가 아닙니다. 조직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거둬들인 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금 관리 총책입니다. 총책. 저는 그 단어의 무게에 숨을 삼켰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막상 사실로 확인하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피해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피해액은 어림잡아도 50억 원을 상회하고요. 대부분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노인분들이나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어르신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50억 원. 그 돈의 액수보다 그 돈에 담겨 있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절망과 눈물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는 며느리는 애교 많고 상냥하던 내 며느리는 어디로 가고 저런 무서운 괴물만 남았을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제 마음 같았어요. 제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 대가로 제 아들과 손녀가 짊어져야 할 상처의 깊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고통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는 것을요. 이 아픔을 견뎌내야만
우리 가족은 비로소 다시 건강하고 정직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흐려지는 시야를 애써 바로잡으며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꿋꿋이 버텨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 멀리서 새로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을 나온 지 사나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저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어미인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요했지만 결코 외롭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동안 저는 끼니도 거른 채 종일 TV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켜놓은 소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8시 뉴스를 보던 저는 저도 모르게 화면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앵커의 심각한 목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기 때문이었죠. 노인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평생 모은 재산을 가로채 왔는데요. 특히 조직의 자금 세탁을 총괄한 핵심 인물이 평범한 가정주부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익숙한 아파트 단지의 전경이 비쳤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 사는 아파트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경찰서 포토라인에 선 며느리 태희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값비싼 옷은 구겨지고 화려했던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공포와 도끼로 번들거리는 저 눈빛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공범은 더 없나요? 태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형사들에게 이끌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며느리가 온 국민이 지켜보는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현실이었고 제가 만들어낸 결과였으니까요. 곧이어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과 고통은 고스란히 제 심장으로 파고들었어요. 허리가 굽은 한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한테 맞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없어서, 평생 폐지 주어서 모은 돈, 밭 팔아서 마련한 돈, 그거라도 보내주면 검사님이 아들을 지켜준다고 해서, 그래서 보냈더니 내가 못된 년이야 내가. 또 다른 젊은 여성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며 말했죠. 취직이 너무 안 돼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통장이랑 카드를 보내줬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제 통장이 범죄에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저는 전과자가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뉴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TV를 꺼버렸지만 피해자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수원 노파, 분당 미망인. 며느리의 수첩에 적혀있던 그 글자들이 이제는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되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저지른 짓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희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진주 장난감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고 내 아들의 차에 기름을 넣었던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시장에 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질 못해 기력이 없었지만 뭐라도 먹어야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콩나물이며 두부 값을 흥정하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박씨 할머니였어요. 저보다 나이는 대여섯 살 많았지만 워낙 정정하고 목소리가 커서 시장통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할머니의 모습이 영 이상했어요. 꼿꼿하던 허리는 구부정했고 늘 사람 좋은 웃음을 띠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헬쑥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 제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박씨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와락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 시장 한쪽의 의자로 모시고 갔어요. 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어. 네. 사기라니요? 전화가 왔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더군. 내 통장이 무슨 금융사기에 연루가 됐다고 당장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내가 구속되고 자식들 앞길까지 막힌다고. 아, 세상에. 어제 뉴스에서 들었던 레퍼토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검사라는 사람이 어찌나 무섭게 다그치던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누구한테도 말하면 공범으로 잡혀간다고 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은행으로 달려갔지. 평생 모은 돈, 영감 퇴직금까지 합쳐서 그놈들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전부 다 보내버렸어. 그게 내 전 재산이었는데 그걸 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한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 그 돈을 훔쳐간 사람 중 하나가 제 며느리입니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 선량하고 무지한 늙은이의 등을 친 것이 내 며느리라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 박씨 할머니의 우는 얼굴과 뉴스에 나온 피해자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 기태의 얼굴도요. 아들은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그 역시 뉴스를 봤을까? 화면 속 피해자들의 눈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추악한 민낯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절규를 보고도 여전히 아내의 결백을 믿고 있을까? 그렇게 뒤척이고 있는데 한밤중에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어요. 발신인은 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떡하죠? 그 문장에는 수많은 감정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길을 잃은 아이의 처절한 물음이자 뒤늦은 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믿었던 성이 모래성이었음을, 그 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져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꽉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곧 아들이 저를 찾아올 터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아들과 함께 이 지독한 현실을 헤쳐나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어 인터폰 화면을 보니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한참 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그래.
시장 박씨 할머니 일도 들었어요. 어제 우연히 장모님 아니 태희 장모님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박씨 할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거기서 태희 이름을 봤다고 우리 동네 사람 돈까지 그렇게 한 줄은 몰랐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메마른 나뭇잎처럼 힘없이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잔인한 진실이 그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무너뜨린 후였습니다. 태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겠지. 하지만 그 거짓말이 성공하고 더러운 돈이 손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괴물이 되는 거야. 양심은 마비되고 돈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태희 물건들을 전부 다 뒤져봤어요. 엄마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아는 태희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들은 천천히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의 옷장, 서랍, 가방, 심지어는 화장대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소 태희가 유독 자신에게만은 열어주지 않았던 작은 벽장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온갖 계절 옷과 이불에 가려져 있던 그 벽장 문을 뜯어내다시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금고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고 해요. 태희는 저한테 그 안에 자기 처녀 시절 물건들이 들어있다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바보같이 믿었고요. 기태는 공구함에서 망치를 가져와 금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힌 금고 문이 찌그러지며 열리는 순간 그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5만 원권 다발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옆에는 번쩍이는 금괴 몇 개와 값비싼 명품 시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태희 그녀의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등기권 리증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비싼 오피스텔이었고 기태는 아내가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매매 계약서를 보니 불과 몇 달 전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아내의 비밀 금고 속에서 금괴와 오피스텔로 둔갑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이태희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거대한 사기극에 이용당한 어리석은 남편이었을 뿐이에요. 아들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아들이 한심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겪었을 배신감의 깊이가 느껴져 가슴이 아팠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경찰서의 팀장이었어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아들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르신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태희 씨의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좌를 추적해 보니 범죄 수익금의 일부가 아드님 김기태 씨 명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네, 제 아들 말씀이십니까? 그럴 리가요. 옆에서 듣고 있던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팀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통장이 그런 일에 쓰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전화기 너머의 팀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김기태 씨가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씨가 남편분의 공인인증서를 몰래 도용해서 자금 세탁의 중간 단계로 잠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명의가 김기태 씨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태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까지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야. 태희는 나를 남편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 그냥 자기 범죄를 위한 도구, 방패막이로 생각했던 거야. 이제 아들에게는 아내에 대한 아주 작은 미련이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 자리는 차가운 배신감과 쓰라린 현실 인식만이 채우고 있었죠. 결심했어요, 엄마. 한참 만에 기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공허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에 태희 면회를 갈 생각이에요.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나한테 그리고 진주한테 왜 그랬는지. 그리고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아들이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나 현실의 두 발을 딛고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성장통이었어요. 며칠 뒤 아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곳에서 어떤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부디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관문이 될 터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면회하고 돌아온 날, 그의 얼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는 제 앞에 앉아 구치소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태희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여보, 나 좀 꺼내줘. 이건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응? 내가 아는 변호사 선임해서 나 좀 제발 꺼내줘. 진주 보고 싶어 죽겠어. 하지만 아들이 싸늘한 눈으로 금고에서 발견한 오피스텔 계약서와 금괴 사진을 보여주자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고 해요. 더 이상 연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겠죠. 그녀는 눈물을 뚝 그치고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걸 찾아냈네. 용케 찾아냈구나.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는 건데, 어쨌다는 거냐니. 이게 다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서 뜯어낸 돈이잖아. 당신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들의 절규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 아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 웃기지 마. 당하는 것들이 멍청한 거지. 누굴 탓해? 세상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 등쳐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너도 깨끗한 척하지 마. 너도 그 돈으로 비싼 차 굴리고 좋은 옷 입고 편하게 살았잖아. 이제 와서 왜 너만 정의로운 척이야? 역겨워. 나는 정말 몰랐어. 그 돈이 그런 더러운 돈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몰랐다고? 모르면 죄가 없어져. 그럼 법은 왜 있니? 어쨌든 너도 공범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오피스텔은 내 노후 자금이니까 손 뗄 생각도 말고 유능한 변호사 구해서 내 형량부터 줄일 생각이나 하라고. 안 그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네 통장으로 돈 오간 기록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 마지막까지 아들을 협박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아들은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남편과 자식마저 도구로 이용하는 괴물만이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변호사, 내가 꼭 선임해줄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정직한 변호사로.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면회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그가 아내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전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정신을 차렸더라면, 제가 아내에게 제대로 된 남편 노릇만 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습니다. 제 옷깃이 아들의 뜨거운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우는 건 오늘로 끝내라.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진주가 있고 이 어미가 있잖니.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자신이 집에서 찾아낸 모든 증거물들, 차명 오피스텔 계약서, 금괴와 시계 사진, 그리고 태희가 숨겨두었던 또 다른 차명 계좌 내역까지 전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아내의 죄를 조금이라도 더 명명백백히 밝혀서 단 하루라도 더 감옥에 있게 만드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속죄하고 진주 아빠로서 바로 서는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의 아버지, 즉 제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요? 어떻게 아들놈을 시켜서 자기 아내를 감옥에 쳐넣으라고 증거를 갖다 바칠 수가 있단 말이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 흥분 가라앉히시고 말씀하세요. 기태는 사람이 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보다 더 올바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범죄자? 내 딸이 뭘 어쨌다고 그러시오. 다 당신 아들이 무능해서 내 딸이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다가 험한 꼴을 당한 거 아니오. 어떻게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며느리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앞장서서 경찰에 신고를 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돈어른, 따님이 저지른 짓이 어떤 건지는 알고나 전화하신 겁니까? 당신들 딸은 수십억 원을 사기쳐서 수많은 가정을 파탄낸 주범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노인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당신들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제 일갈의 사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야?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두고 봐. 내 딸 인생 망친 죄 당신네 모자가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다시는 저나 제 아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당신들 딸은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추악한 범죄자일 뿐이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속 시원하시겠어요. 시원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니? 그냥 상종 못할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낸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 법입니다. 우리는 가장 아픈 가지를 잘라냈고 이제 남은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강 저편에는 새로운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기태는 이혼 서류를 정리했고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으며 진주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매일같이 집을 오갔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세상의 풍파를 함께 견디는 작은 배의 선원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 이태희와 그 일당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는 날이자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진주를 제게 맡기고 증인으로 먼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진주를 단단히 끌어안고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진주야, 할머니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잠시 나갔다 와야 해. 아빠도 거기 가 있어. 우리 진주 씩씩하게 할머니 친구 집에서 잠깐만 놀고 있을 수 있지? 네, 할머니. 진주 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해맑은 대답에 가슴이 시렸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부분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노인들,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중년 남자, 법정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만 훔치는 젊은 여성도 보였죠. 그들의 한숨과 분노가 법정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의 입정 선언과 함께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곧이어 피고인들이 법정으로 들어섰어요. 수십 명의 피고인들 사이에서 저는 수척해진 며느리 태희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모습은 낯설었지만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찬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그녀는 방청석을 한번 훑어보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저주를 퍼붓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마주보았습니다.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다. 제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들의 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는지를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이름과 아들 기태의 이름도 여러 번 언급되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시민이라고요.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들이 저와 기태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사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의 질문에는 제가 겪어본 그대로를 차분하게 증언했어요. 처음 며느리를 의심하게 된 계기부터 가방 속 내용물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 그리고 망설임 없이 신고를 결심했던 순간의 제 마음까지. 제 증언이 끝나고 이번에는 태희 측 변호사가 저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저를 공격해왔어요. 증인 이금순 씨, 맞으시죠? 네. 증인은 평소 며느리인 피고인 이태희 씨와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려 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점이라 함은 주로 피고인의 씀씀이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증인은 피고인이 명품 가방을 사거나 비싼 옷을 입는 것을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며느리의 물건을 몰래 훔쳐보다가 고부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홧김에 신고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를 못된 시어머니로 만들어 며느리를 모함했다는 주장이었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틀렸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의 씀씀이를 탓한 적이 없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탐욕을 경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쳐본 것이 아니라 제 손녀가 우연히 쏟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홧김의 한 행동이 아니라 한 인간의 양심으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증인은 아들인 김기태 씨를 강하게 휘두르는 성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을 압박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것은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는 비정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증인 아니냐는 말입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은 이제 40이 넘은 성인입니다. 누구의 조종을 받아 움직일 나이가 아니에요. 제 아들은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비정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범죄자를 옹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비정한 겁니까? 제 말에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엄하게 제지했지만 저는 그 소리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증인은 아들 기태였습니다. 증인석에 선 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였어요. 그는 피고인석에 앉은 아내에게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오직 판사만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금고에서 찾아낸 증거물들이 화면에 비치자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그리고 기태는 구치소에서 태희가 했던 마지막 말들을 전부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피고인은 제게 당하는 것들이 멍청한 거지 누굴 탓하냐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협박하며 자신의 형량을 줄일 궁리만 했습니다. 저 여자는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니며 제 딸 진주의 엄마도 아닙니다. 부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벌을 내려주시어 다시는 저런 괴물이 세상에 나와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의 증언이 끝나자 태희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겠죠. 하지만 이미 그녀의 실체를 알아버린 사람들에게 그 눈물은 그저 역겨운 악어의 눈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피해자들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판사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난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엄숙하고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이태희.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조직적으로 서민들의 재산을 편취하였으며 특히 자금 관리 총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에 깊숙이 가담하였다. 또한 자신의 가족까지 범죄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되어 자신의 죄를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인 이태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희는 안 돼. 하고 절규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끌어냈어요. 법정 곳곳에서 피해자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박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을 뿐. 그 대가는 너무나 컸지만 우리는 마침내 정의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직접 써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록 날은 흐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우리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현실의 무게는 고스란히 남겨졌으니까요. 아들 기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태희와의 추억이 담긴 그러나 범죄의 수익으로 얼룩진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급하게 처분했어요.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을 법원에서 지정한 피해자 배상 및 공탁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그분들의 고통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인 것 같아요. 아들의 텅 빈 눈을 보며 저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부장이었던 아들은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작은 월세방을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회사에서도 아내의 일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집도 아내도 직장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기태야, 힘들면 엄마 집으로 들어와라. 진주랑 같이. 내 집이 비록 좁고 낡았지만 우리 세 식구 몸 뉘일 공간은 충분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고생하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힘으로 일어서야죠. 진주 아빠잖아요. 아들은 제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과 손녀는 최소한의 집만 챙겨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북적이던 아들네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좁고 낡은 빌라였지만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 두 남자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고 진주의 재롱은 우리의 가장 큰 비타민이 되어 주었죠.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손녀 진주였습니다. 7살 아이에게 엄마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는 며칠 동안 계속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어. 라고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아이에게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엄마 아주 먼 곳으로 돈 벌러 가셨어. 라고 둘러대기만 했죠. 저는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언젠가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상처는 더 클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진주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주야, 할머니 말 잘 들어줄 수 있어? 네, 할머니. 우리 진주, 혹시 거짓말이 나쁜 거라는 건 알지? 네. 거짓말하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져요. 맞아. 그런데 진주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큰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게 됐단다. 그래서 지금 엄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혼자 조용한 곳에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야. 그걸 벌을 받는다고 하는 거란다. 저는 최대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골라가며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진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거란다. 엄마는 지금 그걸 배우러 간 거야.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고 와야 해서 진주가 어른이 될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진주 곁에는 아빠랑 할머니가 있잖아. 우리가 진주를 2배, 3배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제 설명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진심을 느꼈는지 더 이상 엄마를 찾으며 떼를 쓰지 않았어요. 그저 제 품에 꼭 안겨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주는 이전보다 더 밝고 씩씩한 아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하다는 것을 저는 제 손녀를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예전에 말끔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땀으로 젖은 아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만났던 박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쪽방에서 어렵게 살고 계셨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제 쌈짓돈을 모으고 아들이 막노동을 해서 벌어온 돈의 일부를 합친 것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받으세요. 아이고, 동상. 이게 뭔가. 이럴 필요 없는데. 이것은 제 며느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언니의 고통을 전부 씻어낼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그저 제 사죄의 마음이고 제 아들의 속죄하는 마음입니다. 부디 이걸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든든하게 사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머니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든 채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 역시 할머니와 함께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저희가 해야 할 속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폐허 위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며 아주 조금씩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상 그 어떤 집보다 정직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혹독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가족의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의 삶은 이제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어요. 아들 기태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작은 현장의 반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고되지만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되었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사는 우유부단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 진주의 숙제를 봐주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든든한 가장이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처럼 불안함이나 초조함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구어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손녀 진주는 어느덧 씩씩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부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김살 하나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학교에서는 인기가 많았고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며 자랑하는 평범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엄마는 공부 잘하고 있을까? 하고 묻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그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우리 진주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지내는 거 알면 엄마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할 걸. 하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겪어낸 과거의 일부이자 앞으로 더 단단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제 삶 역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내외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제 자신의 삶을 가꾸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게 되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나가 난생 처음 붓을 잡아보기도 하고 텃밭을 가꾸며 직접 키운 채소로 손녀와 아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값비싼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장식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아들이 서툰 솜씨로 만들어준 작은 나무 책장과 진주가 학교에서 그려온 그림들이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었죠. 그 어떤 명화보다,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값진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발신인은 금융범죄 피해자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을 보니 다시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손글씨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의로운 어머님, 이금순 여사님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2년 전 어머님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던 피해자들입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겪으셨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을지 저희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허물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단이었을지 잘 압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그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도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는 빼앗겼던 돈의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모두의 은인입니다. 저희 모임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머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시장에서 만났던 박씨 할머니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고통스러웠던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상장이나 훈장보다 더 값진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손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노을이 곱게 물든 하늘 아래 진주는 신나게 그네를 탔고 아들은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더 높이 밀어주세요. 알았다, 우리 강아지. 하늘까지 날아가겠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녀의 등을 힘껏 밀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하늘에 청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휘몰아쳤던 그 지독한 폭풍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거짓과 탐욕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찾아낸 진정한 가족의 사랑, 그리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경찰에 신고했던 제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불의에 눈 감지 않고 고통스럽더라도 옳은 길을 택했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고 사랑하는 아들과 손녀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잿더미 위에서 그 누구보다 찬란한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죠. 지독했던 아픔도 사무치던 원망도 흐르는 시간 앞에서는 조금씩 그 날카로운 모서리가 닳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또 한 해가 지나 손녀 진주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은 진주의 첫 학예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우리 집은 작지만 즐거운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내 머리 예쁘게 묶어주세요.
오늘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진주는 거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곱게 따아주고 아들이 정성껏 다려놓은 예쁜 원피스를 입혀주었죠. 아들 기태는 그런 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아버지의 그것이었습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떨려. 우리 딸, 당연히 잘할 수 있지. 아빠랑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로 응원해 줄 건데. 무대에서 우리 진주가 제일 빛날 거야. 아들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 차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작은 꽃다발 하나를 사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 안은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학부모들의 기대감으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죠. 마침내 학예회가 시작되고 여러 순서가 지나간 뒤 진준의 반의 연극 차례가 되었습니다. 흥부와 놀부를 각색한 연극이었는데 진주는 어린 제비 역할들 중 하나를 맡았더군요. 다리가 부러진 연기를 하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모습이 어찌나 실감나고 귀엽던지 저와 아들은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모든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다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저는 그만 눈물을 글썽이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내 손녀의 모습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밝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었죠. 그 캄캄한 터널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터널의 끝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우리는 진주의 친구 몇 명과 함께 동네 떡볶이 가게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떡볶이를 앞에 두고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깔깔거리며 웃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갔겠지만 지금은 1,000원짜리 떡볶이 한 그릇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우편함에 꽂힌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 주소는 교정시설을 나타내는 번지수와 사서함 번호로 되어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김기태 귀하.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굳이 발신인을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에게서 온 편지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태희, 그 여자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처럼 행복한 날, 이 편지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다시 깨뜨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 진주를 씻기고 재운 뒤 거실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기태야, 이걸 읽어보겠니? 아들은 편지 봉투를 보고 제 마음을 읽었는지 굳은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편지를 내려다보았어요. 한때는 세상 전부였을 이름의 흔적 앞에서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윽고 아들은 편지 봉투를 뜯어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저는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그가 편지를 다 읽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은 깊은 한숨과 함께 편지를 접어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도 읽어보세요. 저는 아들이 건넨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하지만 분명 익숙한 태희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태 씨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거 잘 알아요. 당신과 진주에게,
그리고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내가 무슨 염치로 펜을 드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아주 더디게 흘러요.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면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무엇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내 가족까지 버려가며 돈에 미쳤던 걸까? 이제 와서 하는 후회는 아무 소용없겠지만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울면서 잠에서 깨는 날들의 연속이에요. 처음에는 당신과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나를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나를 망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허영심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게요. 그저 가끔씩 진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요. 우리 딸,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진주의 얼굴이 떠올라요. 마지막으로 봤던 7살의 모습 그대로요.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혹시 괜찮다면 진주의 최근 사진 한 장만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그 사진 한 장만 있다면 남은 수영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신이 거절해도 원망하지 않을게요. 부디 당신과 진주 그리고 어머니 모두 건강하세요. 멀리서 죄인 이태희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편지 속에는 예상했던 원망이나 변명 대신 뒤늦었지만 희미하게나마 느껴지는 후회와 딸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제가 묻자 아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엄마 행세를 하려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화보다는 다른 감정이 드네요. 그냥 이제는 저 사람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손으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전부 내팽개치고 차가운 감옥에서 딸 사진 한 장을 애원해야 하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증오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겪어내고 마침내 평온을 되찾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진 보내주려고요. 오늘 학예회에서 찍은 사진 중에 제일 환하게 웃고 있는 걸로 한 장 골라서요. 그 사람에 대한 용서나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저 내 딸 진주의 엄마였던 사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로 정말 모든 걸 끝내는 거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은 어느새 저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서란 어쩌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 나 자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관용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그 용서를 통해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진주의 사진 한 장을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강물에 던져보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다시 잔잔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 함께 부엌에 모여 만두를 빚었습니다. 진주가 고사리 손으로 주물럭거려 만든 기묘한 모양의 만두를 보며 우리는 모두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밀가루를 얼굴에 묻힌 채 해맑게 웃는 손녀와 그런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명품 가방이나 넓은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소박한 저녁을 준비하는 이 따뜻한 온기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길고 아픈 길을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며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씩씩하게 자라나 우리에게 풍성한 행복의 열매를 맺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어둠이 조용히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수많은 시련이 닥쳐오겠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직과 사랑이라는 가장 단단한 뿌리를 내렸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계속될 테니까요. 평화롭고 또 더없이 충만하게 말입니다.